결국에는 중요한 건 의사마다 나는 이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하면은 그걸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악동 거상술 하는 수술 키트라고 하죠. 그게 5가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사고 하다 보니까 유행 탔다 하는 기구들은 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치과 관련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달아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답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리트리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위에 어금니 충치 겉면에 살짝 있고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위 어금니 조금 내려와서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하려면 안 맞는다면서 갈고 크라운 하자는데 이게 맞나요? 엑스레이상 아주 살짝 내려온. 이 질문을 볼 때마다 환자분들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네요. 위에 어금니 충치 겉면에 살짝 있고 치아가 내려왔는데 엑스레이상 아주 살짝 내려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심하지 않다라는 거를 표시하려고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살짝이라는 표현이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살짝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살짝하고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 치아, 대합치가 내려와가지고 수직 공간을 이렇게 차지해 버렸을 때 이거를 갈고 크라운까지 해야 되느냐, 크라운까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은요, 크라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긴 하거든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면은 신경치료까지도 할 수 있고, 중간 정도라고 하면은 크라운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왔다, 내려온 부분만 삭제를 하고서 높이를 확보한 다음에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엑스레이상 아주 살짝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엑스레이상 살짝 내려온 거는 실제로 보면 꽤나 내려왔다라고 보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크라운을 하는 게 그래도 최대한 결과가 좋은 상황이고, 크라운을 하지 않고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크라운을 나는 청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조금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높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꼭 씌워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치아를 삭제해서 높이를 확보하고 아래쪽 치아를 만들어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환자분의 바램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환자분도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무 늦게 온 잘못도 있구나 생각은 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예리님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멤버십이시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 멤버십 분들은 이런 질문에도 제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제 대답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엄마가 엘리퀴스라는 블러드 시너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임플란트 시술 때 며칠 동안 끊어야 하나요? 예전에 다른 시술로 잠시 복용을 멈췄다가 뇌졸중 증세가 와서 그것이 제일 걱정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약을 며칠 정도 끊을 때 약을 안 먹었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5일에서 7일을 끊어야 약 먹기 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퀴스라는 약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끊으면 돌아간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을 끊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시소처럼 리스크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거든요. 약을 끊으면 수술하는 동안에 출혈이나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심혈관계의 리스크는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약을 안 끊거나 짧게 끊으면은 심혈관계의 위험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는 또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고 피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수술하는 서전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끊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끊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끊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하면 약 안 끊고 수술하되 국소적인 지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설명드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만약에 되게 커지거나 지혈을 막는 데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과에다가 이제 컨설팅을 내서 그쪽 선생님이 보시는 심혈관계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
정도 끊는 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은 굉장히 고위험군이라서 안 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위를 그래도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의 리스크냐 심혈관계의 리스크냐의 비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민을 잘 해보시고 나예리님의 어머님의 상황에서 최대한 그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비율을 잘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치료를 잘 받으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예리님 질문을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어머니 남은 몇 개 치아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위아래 2곳만 임플란트하고 씌우는 치료가 있다는데 총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이제 치아가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거든요. 위아래 2곳만 임플란트하고 씌우는 치료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버덴처라고 하거든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지를 해서 그 위에 틀니를 올리는 그런 치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총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총 치료 기간은 이제 보통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2달에서 3달 정도 이게 굳는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틀니 하는 거 2, 3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해서 총 뭐 3, 4달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뼈 상태나 뼈에 붙는 속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가장 정확한 거는 치료를 직접 진행하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이 2가지가 같은 결의 질문이라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했는데 가운데 뚫고 접착제 넣은 부분은 이빨 색깔이랑 안 맞던데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2번째는 어금니 임플란트 하면 나사구멍 뚫어두나요? 구멍 뚫어둔 곳에 이물질이 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잇몸 뼈 속에 이제 들어가서 잇몸 뼈에 단단하게 붙어서 뿌리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머리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둥이 있고, 이 2개를 위에 기둥하고 밑에 뿌리 부분하고 조일 수 있는 나사가 있거든요. 요 3가지가 이제 합쳐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 머리 부분을 씌워서 임플란트를 이제 기능할 수 있게 하는데,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나사 구멍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임플란트를 쓰다 보면은 나사가 조금 느슨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 부분이나 기둥 부분을 수정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 크라운을 분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이 크라운을 끼워드렸는데 식사하시다가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최대한 이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2가지가 상충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빠지지는 않게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유지력을 얻어야 되는데, 손봐야 될 때는 또 빼야 돼. 이 2가지는 상충하는 거죠. 너무 잘 붙여놓으니까 분리하거나 손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임플란트를 만들면서 임플란트 크라운에다가 나사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드리는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가장 흔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임플란트 나사 구멍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붙여드리면 끝나면 저희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딱 붙여드리고 그 나사 구멍 부분을 막는 업무도 하나가 더 생긴 거고요. 색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 색이 안 맞냐 하면은, 그 색은 맞추려고는 해요. 근데 보통은 치아의 크라운 부분은 세라믹 재료가 들어가고 나사 구멍을 메우는 재료는 레진이거든요. 비슷한 색조를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광원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색깔이 비슷하게 맞춰져도 실외 생활하다가 벌리고 있을 때 햇빛이 들어오면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2개의 재료의 이질감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천연 대리석과 대리석 모양 타일은 아무리 비슷한 색조를 재현하려고 해도 빛에 반사되는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치료의 한계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계점을 감수하는 이유는 환자분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멍 뚫어둔 곳에 이물질이 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레진이라는 재료는 크라운을 만드는 지르코니아나 포세린 재료보다는 마모 저항성이 낮습니다. 우리가 문지른다라고 쳤을 때 아주 단단한 금속은 문질러봤자 닳지 않는데, 지우개를 문지르게 되면은 지우개는 금방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되잖아요. 마모 저항성의 차이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사 구멍 한 대가 조금 더 빨리 꺼지거나 아니면 접착력을 넘어서는 강한 힘을 씹다 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 구멍이 뚫려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다시 메워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도 정비를 위해서 엔진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본네트를 만들죠. 본네트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차 모양도 단차가
없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네트를 만드는 건 나중에 어쨌든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임플란트 크라운에 있는 나사홀은 그런 어쨌든 이유 때문에 만들었고, 이거는 우리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보수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환자분도 덜 불편하고 저희도 최대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의 약간의 불편함이나 아쉬움 정도는 감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불편하고 그렇다 없이 만들어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도 저도 좀 고생할 생각은 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모찌 1544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치아 발치 후 개인 사정상 2년 가까이 방치 중인데 임플란트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상황이 좀 틀리겠죠. 2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하면은 뒷치아는 쓰러지고 마주치는 치아는 솟고 잇몸뼈는 또 줄어들고 이런 어쨌든 상황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심하지 않고 극복 가능한 상황까지였다라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심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의 상황에 비해서는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부터 뼈가 가뜩이나 부족했던 부분이었는데 2년 동안 더 이걸 줄여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려면 뼈 이식을 더 힘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임플란트도 조금이라도 뼈 더 있고 여건 안 좋아지기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 관련한 질문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접근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이 생겨 7일 만에 뼈 이식제를 다 제거했습니다.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메꿔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대부분은 메꿔지기는 합니다. 상악동 부위를 뼈로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뼈 이식제를 다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뼈로 차지는 않을 거고 막이 원래대로 그냥 재생되고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뼈로 안 메꿔지고 살로 메꿔지면서 불리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측방 접근법이라는 거는 상악동의 옆면에 창문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거든요. 오션스 11 아니면 도둑들, 이런 영화 보면 유리창을 원형으로 뽕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들이 들어가죠.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형성한다라고 해요. 접근할 수 있는 창을 형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뼈가 잘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이식제를 다 걷어내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윈도우 부분, 창 부분에서 이 바깥쪽 잇몸하고 이 안쪽에 상악동 막하고 붙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다시 수술할 때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막이 붙은 거를 잇몸은 잇몸대로, 상악동 막은 막대로 다시 분리해주고 하면 돼요.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한다고 이게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뭔가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이식 치료는 감염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2번 질문입니다. 상악동 거상술 할 때 걱정이 많이 돼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가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밑에 질문이랑 조금 결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가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할 때 망치 같은 걸로 엄청 때리던데 이거 뭐죠? 그렇게 때려야만 거상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상악동 거상을 하는 방법 자체가 임플란트를 심는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을 거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옆쪽으로 창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측방 접근법은 이 자체가 순수한 수술 방법이에요. 그냥 보이는 뼈가 있다, 이거를 열고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크게 기술이 더 발전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치과에서 처음 됐을 때 인턴으로 있었던 그 병원의 병원장님이 하시던 수술법이나 제가 하는 수술법이나 측방 접근법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치조정 접근법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은재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악동 거상술 할 때 망치 같은 걸로 엄청 때리던데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 부분을 바깥에서 쳐도 굉장히 충격이 들고 불쾌감이 굉장히 생기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상악동 막까지 이제 드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상악동 막까지 접근하는 뼈는 조금 무른 뼈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단한 뼈층이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뼈 뚜껑만 열고 요 안에 있는 막은 뚫리지 않은 상태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드릴로 뚫다 보면은 이 드릴이 펑 하면서 뚫으면서 이게 뚫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뭉툭한 기구가 있거든요. 기구를 거기다 대고서 칩니다. 쳐가지고 그 부분을 깨트리되, 딱 깨트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단단한 뼈는 깨트리기 위해서 요런 이제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때려야만 거상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는 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불쾌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드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는 뚫어야 되는데 막은 찢지 않아야 되잖아요. 드릴에다가 높이가 걸리는 안전장치를 해놔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면 드릴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뾰족한 드릴을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끝이 뭉툭한 드릴을 씁니다. 막에 조금 터치되더라도 막이 뚫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요런 어쨌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망치로 치고 하는 수술보다는 요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하죠. 이게 꼭 때려야만 되느냐, 충격을 줘서 하는 수술에 굉장히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미 이거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구나 기술을 도입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케이스나 20케이스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저도 이거는 이게 최선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 꺼내줘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환자분이 싫어하시니까 저도 되게 소심하게 톡톡톡톡 하죠. 옛날에 병원장님은 소리가 팡팡팡 소리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술이나 장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너무 다 사다 보면은 돈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의사마다 나는 이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하면은 그걸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상악동 거상술 하는 수술 키트라고 하죠. 그게 5가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별로 이거 신조품 나왔는데 조금 써보고 좋은 것 같은데 사고 하다 보니까 저희 치과에 있는 유행 탔다 하는 기구들은 다 있습니다. 임플란트하고 상악동 거상술 관련해 가지고 질문 주신 분들 답을 좀 드렸거든요. 아마 댓글로는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미 다 지나고 잘 그래도 치료받고 지내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와 비슷한 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댓글도 달아드리고 여유가 있거나 뭔가 할 게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나 영상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